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국민의힘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좀 어때요, 당 분위기? 당 분위기 지금 4강이 결정됐잖아요. 네. 특정 후보 진영에서 반발하지 않게 네,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나 재미있게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대변인으로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지난 일주일 정도는 꼬투리 안 잡히고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좀 4강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랬죠. 네. 좀 탈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뭐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탑 3명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한 후보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어떻게 재편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4강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소위 반탄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3명에서 좀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대2 구도로 재편되게 되면서 좀 반탄 후보들이 표를 나눠 먹어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토론의 진행 측면에 있었을 때는 원래는 좀 반탄 중심적으로 의제 설정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2대2 구도가 되면서 조금 양상 자체는 팽팽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각자 후보들의 이해득실이 뭐 좀 각기 계산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찬탄 측에서 좀 비상계엄을 자꾸 화두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반탄 후보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좀 확장성과 통합,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우리 장외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까지 좀 염두하고 아마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과 또 국민들께 더 많은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일단 전 그 정도로 좀 어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누구든 응원할 수 있고 누구든 지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의 아쉬운 탈락 아마 간발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싶지만 전체 구도를 또 바라보면 이로 인해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으로 표가 갈리고 한동훈 후보가 혼자 어부지리를 취하려고 했던 전략은 이제 어그러졌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캠프에서 기자들에게 나경원이 올라오면 한동훈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찬탄파 타이가 커졌다 말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탄핵을 찬성하고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표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위주로 표가 몰리면서 결선에 무난하게 김홍이 올라가는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국민의힘 경선에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
계엄이나 탄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게 한동훈 안철수란 말이죠. 네. 거기다가 사실 이제 정치적 영향력도 존재감도 거의 없는 양양자 같은 사람도 개혁신당에서 온 걸 받아줬더니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찬탄파들이 배신자들이 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거 아니냐. 네. 내세울 게 과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에 대해서는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 그 중에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사과를 하자라 그랬는데 뭐 비상계엄을 사과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내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윤 대통령의 탄핵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하자는 거다. 약간 이런 논지를 펼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직 혹은 공직 아니면 지자체 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정권을 뒷받침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당의 선출을 넘어서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의 기본에 우리가 입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탄핵 찬반을 계속해서 이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인 것이지 당 전체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또한 책임 정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을 잊자 혹은 지우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꾸 소위 찬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후보들과 당 전체의 이미지에 좀 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 찬반을 넘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셨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정말 이건 당의 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계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제 개인 업무 때문에 JTBC, MBC 뉴스를 일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비상계엄 옹호에 대한 그 공방이 오고 간 뒤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경선에서 비상계엄 옹호 발언이 쏟아졌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막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옹호 발언이 교묘하게 쏟아졌다. 좌파 언론들이 프레임을 깔아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한 후보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뭐 2시간짜리 계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나경원 후보는 그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까지 끌고 간 이 지경까지 간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상계엄 옹호다, 국민의힘 전체가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이 저희가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후보의 이미지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저희 당과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있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조금 그 당 전체에 좀 불리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저희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대표격으로 오늘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그리워하는 당원들, 국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새로운 아젠다, 네. 새로운 대안, 미래의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당내 경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네.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자꾸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JTBC와 MBC가 옳다쿠나 하고 낚아채가지고 국민의힘 이미지 전체를 망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좌파들과 JTBC, MBC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은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결국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괜히 불필요한 떡밥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도 양태들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리가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 중심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뭐 어디 신도시를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무슨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후보들은 근데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할 것 없이 다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부각되지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만 묻게 되니까 우리 경선 자체가 좀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는 4강 경선에서는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괜히 저희가 좌파 진영 매체들의 그렇게 좀 빌미를 줄 만한 이야기들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 달렸어요. YJP님 댓글인데요. 국힘이 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떠나면 배신자한테 당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싸워준 사람들까지 잃게 될 거예요. 윤통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이게 제가 그동안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에서 일관되게 들여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좋아서 뭐 기대감이 생겨서 여러분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의 탈락이든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든 무엇 때문이든 여러분이 탈당하고 여러분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끄고 참여를 안 해버리면 이득을 보는 건 싸우지 않는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거들먹거리게 될 겁니다. 그 꼴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승부 정해졌다 하면서 또 김문수 캠프와 홍준표 캠프를 이간질하거나 투표하지 말라고 하거나 국민의힘 경선 관심 꺼라 탈당해라 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분탕 종자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느냐? 여러분이 탈당하면, 여러분이 경선에 참여 안 하면 차에서 새우깡 먹으면서 라이브 하면서 저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네? 이딴 라이브 방송이나 하고 꽃게 들고 윙크나 하는 인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민영 대변인의 개인 의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추임새도 넣지 마세요. 너무 웃겨서 제가. 네. 그냥 제가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추임새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 꼴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걔가 또 새우깡 먹으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는 걸 보고 싶나요? 그게 보고 싶으면 경선 참여 안 하고 정치에 관심 끄고 국민의힘 탈당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YJP님 말씀처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잃은 것도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든 경선에서 김문수든 홍준표든 100%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60% 70%라도 괜찮은 정말 배신자는 아닌 사람을 세우고 나아가서 그 다음 스텝으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나 빅텐트도 원활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국힘당 없어져야 된다, 신당 창당, 아니 저는 젊은 사람들이 신당 창당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국힘에 탈당하고 국힘에 관심 끄면 이 108석 국힘이 새우깡 먹으면서 제가 이깁니다, 저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소나기에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고 보수 진영을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전화는 안 오더라도 4강부터는 당원 투표하면은 책임당원 전부한테 문자 가잖아요. 그렇죠. 그 투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YJP님 댓글이 제 심정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제 개인 의견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떠나서 국민의힘 공당 대변인 입장에서도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든 투표 많이 하고 투표율이 높아지고 하는 게 그 당선된 후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향후의 정치적 입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당원들이니까 저희가 눈치를 보는 거고 저도 우리 당원들이 받쳐주시기 때문에 지도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당원들이 그 표로 어떤 의사를 보여줘야 그 후보들이 힘을 받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행사 측면에서 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대학이 저는 뭐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거 저는 뭐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과 그런 것들은 일종의 젊은 세대들의 그런 염원과 갈증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희 국민의힘이 왜 국민의힘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다만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제가 그 윤 전 대통령 측을 더 지지하는 분들께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민변호인단이 약 2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 선거인단이 7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권리 행사를 하시면 20%가 넘는 이 지분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판이 다 바뀌죠. 그럼요. 그럼 20만 명이
마음이 단결하면 누구든 후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맞아요. 누구를 후보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전 정당 정치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4강 이제 후보들이 좀 가름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 더 가까이 밀착을 하고 있었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캠프에 합류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만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지지 의사가 있다라고 또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홍준표 캠프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변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여러 힘들이 하나의 지금 중의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과 우리 또 당의 이 이념 기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힘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자정의 기간을 거쳐서 길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윤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내하시면서 권리를 행사를 해주시는 게 당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플라워님. 저도 너무 싫은 국힘. 그런데 책임당원이라 투표 때문에 탈당을 못합니다. 저의 한 표가 꼭 우리가 원하는 후보 찍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자세인 거고요. 사부장님. 저도 꼴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투표하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그래도 배신자가 아닌 후보, 제대로 된 후보가 국민의힘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7번님, 탈당했다고 댓글 올리는 것들 한딸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탈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경선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왜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죠? 공약도 다 좋고 이해하는데 보수 결집시키려면 중국의 폐악질을 지적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하고 그게 윤 대통령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외교 안보적 화두는 서해에 중국 정부가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후보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논평을 냈거든요. 여러분 이 중국을 대상으로도 쉐쉐하거나 뭐 중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뭐 비자를 막 늘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서해 인공구조물에 우리가 할 말은 한다. 우리도 그 앞에서 똑같은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아니면 해경을 투입하고 군을 투입해서라도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기간 내내 세웠던 당당한 자주외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후보들이 더 많이 내게 하려면 여러분이 투표하고 당원인 상태로 의견을 내야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잖아요, 후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공구조물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국이 남해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더니 이걸 섬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 인근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서해에 똑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중심으로 또 이제 안정망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저희 선박들의 그런 어업 활동까지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가 이익과 안보를 침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국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시한 이 정부에서도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보여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저희가 바라고 지향하는 이념 기치가 정당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나 우리 당의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물론 논평은 나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목소리를 좀 많이 내서 이게 친중 세력 대 당당한 외교 세력으로 이 대선의 프레임이 짜지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메시지를 또 우리 젊은 박민영 대변인이 가서 지도부도 들들 볶아주고 좀 더 세게 말해라. 그리고 논평도 좀 세게. 이 인공구조물을 우리가 눈 뜨고 지켜보는 건 우리의
영해 주권이 침탈당하는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 말고도 지금 그 거의 한 달간에 거쳐서 2번이나 우리 그 내부 미군 기지부터 군사 시설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이 중국인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10대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의 공안이라고 자백을 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라는 게 정말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소위 이제 방송에서는 주제로 다루지를 않아서 제가 많이 언급을 못하지만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은 저희가 홍콩의 사례를 좀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 몇 년 전만 해도 그 100만 가까운 인파들이 직접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민주화를 외쳤던 홍콩이 지금은 정말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그 홍콩이 얼마나 그 여행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야, 그 디즈니랜드 같은 것들도 정말 그 염가에 한번 좀 와달라고 읍소를 하면서 그 프로모션을 할 정도로 지금 관광이 됐건 뭐 경제 산업이 됐건 다 처참하게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위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 언론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달고 출마하는 후보들도 존재할 수가 없고 정말 공산화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열광과 뭔가 시민들의 열의가 있었던 그 홍콩이 몇 10년도 아니고 진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정말 경각심을 느껴야 되고요. 아마 저 역시 이번 이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한중전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뭐 중국인 부동산, 뭐 투표권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또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경선에 막 집중하는 와중에 후보들도 공약을 내고 메시지를 내지만 당 지도부와 당 대변인단 스피커들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과의 싸움, 왜 이재명은 안 되는지, 나라가 이재명 개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세력에 넘어간다는 것들, 진짜 그 친중 대 반중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대선도 그게 갈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우고 스피커 볼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요.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네. 좀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2명, 나경원, 이철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미 탈락한 후보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당원 투표 50대 50이 1차 경선에서 반영이 됐으면 결과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당원들에게 일정 부분 지지받는 고정 파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철우 후보는 경북도지사로서 TK 지역에서 맹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원 50이 들어가는 본선에서는 떨어졌지만 누가 나경원과 이철우의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마음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80만 당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조직표를 동원하던 옛날 선거와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투표율 자체가 지난 20대 경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0% 내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표는 약 30-40만 정도가 될 것인데 그렇게 나경원 사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드러나듯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10% 이상의 고정 지지를 거의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살아있는 표들이 얼마나 이 특정 후보에게 결착해서 지지를 또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당원들이 80만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당원들의 한 표 한 표는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 당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이제 여론에서는 약진을 했지만 결국 당원들의 힘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문수 후보인가요? 네,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예. 아직까지 이철우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그래서 않았고 보도만 나왔습니까? 물밑에서 교류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선대위가 김문수 캠프에 먼저 합류할 것이다 라는 보도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네. 아마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 김문수 후보와 차담을 하면서 연대에 중앙대에서 햄버거 간다며 이런 걸 맞습니다. 했었죠.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이런 또 당원들의 고정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후보들 그리고 지역의 맹주들이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4강에서는 또 한번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달라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당심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4강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 4강에서 1차 과반이 나오느냐 또는 결선이 누구로 정해져서 올라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럴 때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 두 명이 떨어진 후보들 중에서는 좀 주목할 수 있는 후보들이고 상대적으로 유종복 인천시장과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중량감이나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혹평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글쎄요, 화학적 결합이 오로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 보고 지지할 지지층과 예. 당원들이 없어요.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개혁신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뭐 예. 개혁신당 대선 경선 나간다가 안 되니까 와서 그럼요. 결국 용인갑 재복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모노개방이라는 것도 좀 저희 당과 그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뭉쳤으면 뭐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입당한 지 지금 뭐 한 일주일은 되었나요? 일주일 됐으려나요?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이 순위 자체는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탈락 후보 중에서도 좀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철우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어느 캠프에 합류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나경원 후보의 캠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그 백지원 대변인이라든지 네, 김민수 대변인, 뭐 대변인이라든지 김정식 대변인 예.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리고 네. 이제 저희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당이 정말 어려울 때 필사적으로 다퉜던 맞아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전국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각 후보들마다 떨어진 4명에게 찾아가서 구애를 하겠습니다. 지지해달라라고 하고 그 4명이 누구를 만나느니 누구를 지지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나경원, 이철우의 행보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네. 중요하다라는 분석 정도를 건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는 국민의힘에서 4강 후보들 미디어 데이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호준석 대변인이 MC를 보고 예. 또 청년 MC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또 뭐 이상한 거 하나요? 이상한 게 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있을 뻔했는데 네. 이제 좀 제지하는 저를 포함해서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내부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담백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냐 바퀴가 될 거냐 이 질문이 엄청난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된 건 알고 있죠, 당에서. 그럼요. 저도 네. 참 보고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좋을 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하는 경선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를 막아내야 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막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경선 토론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김치 없는 라면을 평생 먹을 거냐, 뭐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위기의식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배가 불러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 자체를 희화화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공감이 됐고요. 제가 그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좀 젊음과 유치함을 잘 분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 좀 들었어요. 주변에도 많은 네. 20대 동생들이 있지만 예. 저거 젊다 우리 코드다 재밌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요. 아예 저희도 또 30대 젊은 기수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난 대선 때 20대였거든요. 그때 저도 여러 캠페인 전략들을 짰지만 많이 안타까웠고요. 제가 사실 원래 사회를 보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회의에 들어가서 이미 저는 이 완성되어 있는 그 본을 보고 제가 처음 드렸던 의견이
이거를 우리 후보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만약에 좀 실무적으로 계속 제가 좀 서포트를 했다면 많이 바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후보군의 어떤 연령대 이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인식의 격차를 생각을 했을 때도 전 오히려 좀 저희 당의 그런 올드한 모습만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역효과가 좀 우려가 됐었고요. 또한 젊음이라는 것도 그게 포장지만 씌운다고 젊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만한 것은 의외로 그러니까 그 본질이 젊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너무 억지 젊음에 함몰된 느낌들이 컸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컨셉이 많이 이제 제거를 했는데도 조금 일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의 어떤 목소리와 피드백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 이번에는 차분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무조건 가볍고 뭐 유머를 던지고 그럼요. 막 안녕하세요 청년 MC입니다 막 이렇게 과장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진지하고 진중하고 뜨겁게 이 비상한 시국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저렇게 더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뭐 당에 해롭다느니 무슨 뭐 그런 것들은 정권 재창출에 방해가 된다느니 저는 그런 과민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당에 공감을 하지 못하느냐를 먼저 돌아봐야죠. 저희가 수권 정당이고 저희가 더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갈망이고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데 어려운 위치에 있을수록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득의 미학이라는 정치의 본분을 잃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민 반응하고 쳐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적합하진 않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인위적인 젊음과 정말 소위 이런 구태스러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고 정말 그 리프레시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외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분들도 제가 당부를 드리건데 당 내에 들어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런 좀 당의 문제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재판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대법원 속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언제나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는 남재원 원장님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 거 잘 아시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만들을 위한 단독 특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2+1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주문해 두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어제 오늘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뭐 전국을 들썩이게 한 우리 또 그런 사건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알부민 소개 여기까지 했고요. 저도 목을 축일 겸 알부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재명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뚜껑이 근데 잘 안 까져요. 이게 씌울 때는 또 되게 잘 되는데. 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힘을 주면 오히려 안 까져. 저도 좀 아파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없이 오히려 툭 하면 툭 까지는데. 예. 아니 여러분, 이재명 재판 소식 전할게요. 대법원에서 곧장 이재명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는데 어제 기일을 진행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대법원 못 믿겠다. 우리가 사법부한테 몇 번을 당하느냐. 그런데 24일에 내일 이거 기일을 또 한다고 해요. 바로 내일이죠. 원래 전원 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진행한다? 이거는 한 달 안에 5월 넘기기 전에 대선 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강력한 사인 아니에요? 이게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에 갔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네, 당시에도 한 달에 거쳐서 전원 합의체 어떤 그런 그 심리 과정을 거쳐서 한 3달 정도 기간을 거쳐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이어서 바로 내일 또
또다시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 하나만큼은 확고한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에도 그랬고, 또한 저희 비상계엄 직후, 그러니까 12월 중순쯤이죠. 그때도 이제 대법원 그 회의를 따로 열어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몇 차례나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의지가 분명히 있고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소위 저희가 통상 상고를 하게 되면 소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판부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따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 자체를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르면 5월 중순까지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5월 중순이라고 하면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5월 11일 이전까지 만약에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유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유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을 뿐인 거지 유죄라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3주 남은 기간 동안 어차피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고 유죄가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사람인데 우리가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모든 재판을 무마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상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이 과거 저질렀던 범죄까지 방탄해줄 수 있는 거냐,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다, 뭐가 하지 않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지만 해야 한다라는 쪽이 오히려 다수 의견이었다라는 것이 여러 근거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도 좀 발생 가능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서두른다?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돼서 사법 회피를 하는 것은 사법부 질서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어 보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그 뭔가 불안감을 안고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파기 자판이 나오면 네. 그대로 그냥 그렇죠. 끝이죠. 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확정 지은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서둘러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재명이 설령 대통령 돼도 이 재판은 계속한다 네. 라는 대법원 내 유권 해석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냥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재판부 기피 신청했을 때 그거 기피 신청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는데 원래 2주에서 한 달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선 끝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서두르고 어제 기일 열고 내일 또 기일 열고, 만약 지금 일부분들이 댓글 다는 것처럼 빠르게 대법원이 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한다? 저는 법리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거면 그냥 시간을 끄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시간을 끌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통령이니까 재판 진행 못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게 대법원들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 것은 뭔가 유의미한 꿈틀거림이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다면 오늘 곧바로 추가 기일 지정 잡은 거. 네. 보통 대법원 전원 합의체 기일은 3-4번 잡고 결과 나와요. 근데 지금 일주일에 기일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2번 하고 5월 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그 변론기일 일주일에 2번씩 따박따박 잡았던 그런 헌법재판소의 전례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오히려 없는 거죠. 이상하지도 않죠. 그리고 사실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관들 구도를 봤을 때 사실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했고요. 그런 주심을 제외하고 12명이 있다라 그랬을 때 그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을 빼고는 다 중도 보수 성향,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1심, 2심에서 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는 뭐지? 이거 그냥 약간 좀 쇼잉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었는데 내일 곧바로 또 기를 잡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5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줄 거라면 굳이 다른 그 재판 사건들과 같이 그냥 뭉개버리면 그만인 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빠르게 결론 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2심 재판부의 그런 결과 자체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든지 아니면 정말 신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성을 느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저희가 너무 이 또 재판부에 저희 정권 나라와 이 국가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것 또한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시니컬하게 이 대법원의 비상한 움직임을 자포자기하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럼요. 네, 다 열어두고 법조계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서정욱 변호사님 방송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이재명을 면죄부 주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무죄 줘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막 들끓게 할 바에는 그냥 시간 끄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고 다음 주에 2번 또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대선 전에는 대법원 결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뭐 여러 스페어 카드 중에 하나로 5월 중순까지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법원의 움직임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사 정원 증가보다 훨씬 더 용납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공공의대 설립이거든요. 그렇죠. 요것 좀 어떻게 보세요?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났다라는 게 딱 이런 거죠.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명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사실 수가를 재조정하고 뭐 혼합진료 같은 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또 이제 미용지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들이 피부과 그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의로 일하는 것을 회피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3,000명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일반 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손실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겠다. 그렇죠. 라는 문제의식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2,000명 증원은 이 각 그 학교별로 저희가 좀 TO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크게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거나 아니면 의료 체계를 저해하지 않는 그런 완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설된 의대,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공익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그 소위 의료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일부 이제 의무적으로 뭐 10수년을 활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바이탈과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제약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런 거야말로 공산주의식 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의 병원 자체가 몰빵이 돼버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소위 그 기존에 형성됐던 이 생태계를 또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400명을 늘린다라고 했는데도 격렬하게 더 반대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조국 딸 같은 조민 같은 사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생을 왜 시민단체가 뽑죠? 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좌파 시민단체가 그렇죠. 자기 자식들 의사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시민단체들이 국가한테 회의비 받고 그냥 그 요식행위로 위원으로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 자기네들이 어떤 선호하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 아니면 뭐 청탁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악용될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여러 이 국민들이 반대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공공의대가 마찬가지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공의대라는 것 자체가 취지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뭐 지역의사제와 정확히 같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과정부터 일반적이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내에서도 이건 2,000명 증원보다도 더 많은 의사들을 뽑아야 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료계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또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또 세부화해서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를 어떻게 통째로 바꿀지 자기들끼리는 벌써 정부 조직법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을 빼고 방송위원회를 만들고 방심위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이 바뀌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그냥 자동으로 해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관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구성했다고 하고 있고 관련 조직 부처들도 엄청 바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충격적인 건 예산 편성 권한을 기재부가 아니라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네. 이건 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진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몰이해한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 모든 내각을 총괄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초제왕이 되겠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산 편성권을 가져간다는 거는. 아니 지금도 사실 기재부가 모든 사업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위에 부처가 기재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재부 위에 있는 것이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부처 위에 부처인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그 권한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권이 아니라 더 압도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독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독점을 하겠다라고 지금 구상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정부조직법이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192석 그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라고 보고 지금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도 그 포퓰리즘 그 단 5년 만에 그 수백 조의 저희가 그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기재부가 억제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은 겁니다. 당시에도 그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그 기재부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뭐 기재부의 나라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재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때 수백 조의 빚을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권은 그것보다 더 많은 몇 배의 그런 빚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망국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게 정말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였던 이 베네수엘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심각한 우려가 드는 지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속보가 올라와서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언급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방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보수 우파의 종갓집 종선으로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힘을 보태겠다. 네. 본인이 직접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철우 지사 선대위 인물들이 김문수 캠프로 갔다면 네. 뭐 자연스럽게 조금 그 표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철우 지사님은 스스로 지지 의사를 끝까지는 밝히지 않겠다, 중립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5선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 언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수행단장이 유력했었지만 대외협력 본부장, 네.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안에 오늘 지금 2시 반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이 참석한 미디어데이 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이 행사가 끝나면 오후 중에 윤상현 의원과 이용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 내지는 인선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힘 경선 소식 속보로 전해지는 것 등등 제가 급하게 한 번 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디어데이가 지나면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방식이 좀 이번에도 전에 없던 방식이기는 합니다. 소위 지명식 토론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여러 후보한테 지목을 받으면 여러 번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 명은 다른 사람 한 번을 지명해서 4번의 토론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홍준표 후보도 김문수를 지목하고
안철수도 김문수를 지목하고 한동훈도 김문수를 지목하고 김문수는 홍준표를 지목하면 예. 네 번의 토론에 김문수 후보는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최대 4번까지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이 노출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언론 매스컴을 탄다라고 하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사실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막상 키높이 구두 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하면 또 괜히 네거티브 또 이슈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양날의 검이죠, TV 토론은. 예, 그러니까 네.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은 정말 이 커다란 화두,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이 키높이 구두 같은 이슈가 사실 거의 3일 내내 이 언론을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이슈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는 묻히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어떤 대결 구도를 더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 후보들이 좀 치열한 그런 전략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자 후보들이 네, 1대1 토론의 대상자로 예,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황우여 선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오늘도 한동훈 후보의 구두의 굽이 얼마나 높은가에 네, 관심이 조금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이 조금만 센스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풀샷을 찍거나 네, 네, 아래 이 신발도 좀 클로즈업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무척 굽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오늘도 여전히 네, 뭐 그런 말씀도 제가 간간히 개인 의견으로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1대1 토론의 후보를 지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게 행사의 아마 클라이막스다 보니까 좀 1시간 약간 넘는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마 행사가 시작한 지 20분 정도 됐을 테니까 뭐 이제 통상이 의례적인 그런 행사 절차가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카메라 사진 촬영까지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조추첨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또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칭찬합니다라는 또 코너가 있어서 각 후보들이 그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일반인도 좋고 1분짜리 영상을 제출을 하면 그걸 틀어주는 식의 또 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네. 결국 자기 캠프에 20대 내세워가지고 낯뜨거운 칭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으로 칭찬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또 좀 낯뜨겁고 너무 이게 티가 나게 얘기를 하면 또 그마저도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적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이제 사진 촬영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전 행사에 비해서는 많이 좀 경건해진 모습은 저는 그래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도부 할 때 보면 저 사진 촬영에서 중간에 서는 거, 자기 얼굴이 사진에 나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정치인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 없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 찍힌 것들이 박제가 되기도 하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주인공은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좀 더 중앙이나 들러리로 사진 찍고 말고가 크게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뭐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는 방식도 워낙 다양해졌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여전히 상당히 많은 허례허식 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민의힘에 한마디를 하면 호준석 대변인 진행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저는 뭐 호준석 대변인 정치 성향과 별개로 제가 YTN 기자 시절부터 알았어요. 예.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호준석 대변인 영입 인재 당에다 소개를 제가 해줬어요. 본인이 먼저 정치하고 싶다고 의사를 저에게 밝혀서. 예. 그 제가 핵심 인물을 소개해주면서 우리 당에서 영입 인재로 모셔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청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네. 대변인 따로 있고 청년 MC 뽑아가지고 들러리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을 MC를 시키면 돼요. 맞아요. 청년 MC라는 호칭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메인 MC를 청년이 시키면 돼요. 여기 있는 박민영 대변인 같은 사람 청년인데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청년 MC니 뭐니 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한번 나갈라 그랬습니다만 네. 우리 또 불공정 시비가 걸리는 바람에 네. 시대 아니 근데 그 교체를 불공정 한다면서 시비는 호준석 대변인도 걸려요. 뭐 그렇죠. 지난 전당대회 때 당직자 신분으로 한동훈 지지 발언 너무 세게 해서 선관위에서 경고받은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캠프는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그럼 엄밀히 따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수에게 휘둘리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강단 있게 아니 친한 개들이 막
단체방에서 발작을 해도 네. 지도부 결정이다. 할 말 있으면 의총 나와서 해라.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기강을 잡을 땐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정한 방향이 있으면 또 확고하게 밀고 가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말고는 근래에 그런 정치인이 보수당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윤 전 대통령을 되게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소위 잡설들, 비본질적인 쟁점들에 함몰되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참모들이 그것이 물론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뭐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물연대와의 투쟁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금의 우유부단한 국민의힘의 어른들만 있었다라 그러면 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소위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서 다 굴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면 사퇴하는 그 유약한 보수당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이제 그런 좀 두려움과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네, 정치에서 정당에서 기강이 빠지면 네,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이 딴 건 못해도 그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비명행사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뭐 확장성이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과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고집과 뚝심이 한 끗 차이인 것이고 맞아요. 우리가 모시는 후보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고집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저희가 최대한 지양 배제를 하고 뚝심이라는 좋은 프레임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인 건데 돌이켜보면은 당이 오히려 여당이 야당보다 더한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고집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많이 공격을 해왔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이 당이 계속 이렇게 발목 잡히고 구심점이 없이 이 우유부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단 우리가 선택한 구심점이 판단을 하면 일단 그 판단에 한번 맡겨보고 같이 따라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소위 이제 그런 정당들은 이 너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자기 주장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너무 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저희가 또 이제 단점은 배제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취할 점들은 꼭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구심을 만들기 위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뚝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지지자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의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런 쓴소리를 국민의힘이 받들어서 변화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끝까지 당원이신 분들은 당적을 유지하면서 쓴소리를 네. 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 대선 주자가 나오면 사실상 당 대표가 돼요. 맞아요. 당무 우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뭐고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대선 주자를 우리 손으로 제대로 뽑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권리를 새우깡 쩝쩝이한테 양보하는 셈이 된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저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새우깡 쩝쩝이한테 당을 통째로 넘겨주고 싶으면 탈당하시거나 관심 끄시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끝까지 제대로 된 투표를 해서 후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한 장례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로 아시아투데이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